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출근 시간에는 한방눈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등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머물며 출근길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할 것으로 보여 교통난이 우려됩니다. 어젯밤 경기도 안산에서 또 온수관이 파열돼 인근 천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안산시와 소방당국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 오늘 새벽 난방과 온수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남북이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 GP 철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상호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착공식 등에 대해 실무회의를 합니다. 코레일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서고속철도 SR과 통합하기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연구 용역을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구 용역을 수주한 책임 교수는 공식 석상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을 주장했고 회의록도 부실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11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만 5천 명이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확대 경제 장관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와 경영자가 같아야 하지만 세입자 신분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임대유치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원화 100명에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브로커들까지 활개치는 불법 사립유치원 백태를 MBN이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 GP 시범철수에 대한 상호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검증단은 각각 상대 측 11개 GP가 약속대로 불능화되는지를 점검했는데 검증 절차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솔길 중간 지점에 대형 황색 깃발이 보이는데 바로 군사분계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약속 시간을 맞춰 이곳에 모인 남북 상호검증단이 웃으며 악수합니다. 남측 소문들을 안내하기는 안내 책임자 육군 상자 리종수라고 합니다. 윤명식 대령입니다. 남과 북은 각각 11개 조 77명, 모두 154명으로 이루어진 검증단을 구성해 서로의 GP 불능화 상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전에는 남측 검증단이 북측으로 넘어가 11개 GP의 화기철수 여부, 지하 통로 차단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지하경도 조사를 위해 남측 검증단이 지하 투과 레이더 등 특수 장비를 동원했지만 북측은 불편해하지 않고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에는 북측 검증단이 남측으로 내려와 우리 측 GP 11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상호 검증 작업은 쉬는 시간마다 남북의 환담이 끊이지 않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이 각자의 GP를 방문한 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 대통령도 GP 상호검증 진행 상황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오솔길이 또 평화의 길이 되고 디엔비에터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GP 시범 철수 과정에서 나온 시설물 잔해를 특정 장소에 전시하는 부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남북이 오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관련 실무회의를 진행합니다. 우리 측에서는 김창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이, 북측은 황충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부소장이 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착공식 장소와 일정과 방식, 참석 대상자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강릉선 KTX가 탈선하기 직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사고 열차의 기장과 관제사, 그리고 관제원들이 나눴던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30분가량 허둥지둥대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이상이 감지된 건 탈선 사고 28분 전인 오전 7시 7분. 강릉기지 관제원이 청량신호소 21호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자 서울 구로의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는 큰일 났네 이거라고 말합니다. 5분 뒤 구로 관제사는 수신호를 준비하고 초기 대응팀을 빨리 내보내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구로 관제사가 사고가 난 806 열차가 강릉역에서 나가는데 지장이 없느냐고 묻자 강릉역 관제원은 서울로 올라가는데 이상이 없다고 응답합니다.
실제 고장난 건 서울 방향의 선로 전환기인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강릉 차량기지 쪽 선로 전환기가 고장난 걸로 파악한 겁니다. 806 열차의 기장은 강릉역에 열차가 출발해도 좋다는 신호등이 떴다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7시 30분 예정대로 출발했습니다. 결국 5분 뒤 시속 105km로 달리던 열차는 서울 방향 선로 전환기에서 탈선했습니다. 기장은 철도 강릉 806 이상 열차가 탈선했다고 보고했고 강릉역 관제원은 믿기지 않는 듯 탈선했다고 했습니까라고 되묻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현장에서 판단을 했다면은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열차를 중단을 시켰어야 돼요. 그런 그 관제사와의 통신 내역도 이 내용을 조사 대상에 들어가는데 그걸 조사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진짜. 28분간 서로 연락만 했을 뿐 뾰족한 대응 없이 허둥지둥 하는 사이 KTX 탈선이라는 최악의 열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위기 대응이 허술했던 코레일의 관심사는 따로 있었을까요? 그동안 코레일은 수소 고속철도 SR과의 통합에 몰두했는데 관련 회의 내용도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연구 영역을 맡긴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타당한지 논의하는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 회의록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는데 분량은 A4 용지 2페이지에 불과합니다. 특히 통합 연구 용역의 책임자인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김태승 원장의 이름이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김태승 원장이 일방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는 발언을 해서 고의로 누락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원장이 지난 9월 열린 2차 회의에서 SR이 출범한 지난해 코레일이 적자를 봤다는 걸 근거로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코레일과 SR 통합을 넘어 철도시설공단까지 통합에 끌어들이는 방안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회의록을 작성한 국토교통부는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가 이처럼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은 지난달 5일 협의회 참석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3차 회의 날짜를 공지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습니다. 4개월 가까이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한 채 통합 연구 용역 중간 결과를 알릴 예정이었던 3차 회의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얼마 전 백석역 온수관 파열에 이어서 어제 저녁에는 경기도 안산에서도 또 온수배관이 터졌습니다. 3시간여 동안 온수 공급이 중단돼 아파트 1,100여 세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앞서 서울 목동에서도 온수배관이 터지는 등 이렇게 온수관 파열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인도 한가운데서 김이 나고 물이 고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기 안산시 고잔동의 한 아파트 단지 부근에 묻힌 온수관에 구멍이 난 겁니다. 복구 작업을 위해 온수 공급을 중단하면서 인근 아파트 1,100여 세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파손된 온수관 구멍을 임시로 막아 3시간여 만에 아파트 온수와 난방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안산도시개발 측은 구멍이 난 온수관은 2001년 매설돼 노후로 인한 건 아니라며 외부 충격으로 관이 일부 부식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목동의 아파트 단지에서도 온수관 파열 사고가 났습니다. 8시간 만에 보수 작업을 마치고 온수 공급을 재개하기가 무섭게 인근에서 온수관의 또 다른 부분이 터졌습니다. 지금 34년째 쓰고 있는데 동파이프 옆에 있는 보온재가 다 썩었어요. 언제 어디에 또 터질지 모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강한 것이고. 백석역 온수관 파열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똑같은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권영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 조사에 날인을 거부한 건 사기범이 보낸 문자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늘까지 기소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안보란 기자입니다. 사기범 김 씨가 지난 11월 초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보낸 장문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먼저 죽을 죄를 지었다. 검찰과 경찰이 공범으로 몰고 있다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속아서 돈을 준 것 말고는 입에서 나올 말이 없을 것이라며 피해 보상을 할 테니 합의를 요구하는 듯한 말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려스러운 문자 내용이 있다며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까지 합니다. 구속을 직감한 김 씨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윤 전 시장 측은 이 문자를 공개하며 사기범에게 당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서 날인도 거부했습니다. 검찰, 경찰에서 나오는 범죄 사실에 대한 얘기들이 일방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방어의 수단들이 별로 없습니다. 날인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범과 윤 전 시장 측 모두 불합리한 수사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검찰은 사기꾼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문자 메시지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윤 전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오늘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10대들이 상해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는 등 수치심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검찰이 인천 집단 폭행 추락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이모군 등 4명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인천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 학생 전모군을 1시간 20분 동안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전군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군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전군이 우리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을 험담했다며 우리와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할 당시 전군의 패딩을 입어 논란이 된 이군에겐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이군은 자신의 패딩을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속여 25만 원 상당의 전군의 패딩과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전군이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가해자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건 기본이고 벌레 깃털까지 나온 식자재를 납품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납품한 곳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이었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김치 제조 공장입니다. 배추를 얼마나 절였는지 시꺼매진 물 여기저기서 벌레마저 발견됩니다. 보통 3번을 하는데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버려요. 근데 왜 안 버렸냐고요? 죄송합니다. 김치를 만드는 기계에선 깃털이 나옵니다. 배추 말이에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보기엔 새털 같은데. 아, 새털이네. 이번엔 경기도 광주의 한 업소입니다. 외부 주차장에서 해동 중인 냉동 오징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야외에 이렇게 녹여서 바닥에 이렇게 녹아서 떨어지는 게 있고 알파리 같은 것들이 잔뜩. 이곳 경기도 안양의 한 업소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건다시마를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허위 표시했는데 이렇게 비위생적인 음식 재료들은 그대로 학교 급식으로 납품됐습니다. 경기도가 비위생 학교 급식 납품업소 31곳을 적발했습니다. 많이 당황해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업소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까지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해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한 경찰이 적발됐습니다.
아직도 이런 경찰이 있네요.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A 경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가 200만 원을 준비하면 되는지 묻자 경찰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겠다며 안심시킵니다. 음주 사고 운전자에게 경찰이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겁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 사고를 낸 건 지난 1일 오후. 현장에서 도주하려던 운전자는 순찰죄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운전자에게 사고 조사를 맡은 A 경위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순찰차가 파손됐는데 수리비로 200만 원을 주면 음주 사고가 아닌 단순 음주로 처리해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단순 음주로 하면은 구속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엄밀한 제안은 운전자가 경찰서를 찾아가 진짜 구속이 안 되는 건지 확인을 하면서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 녹취록을 들고 교통조사관한테 면담을 합니다. 경찰관이 이렇게 구속도 안 시켜주고 단순 음주 처리해줬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자고 또 다른 경찰관 2명의 연루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한 일명 해경궁 김씨 사건에 대해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검찰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국민을 무시하는 결정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해경궁 김씨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김혜경 씨를 무혐의 처분한 데에 대해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핸드폰이라고 하는 스모킹 건이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전 후보는 검찰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재판받을 기회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3개월 안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김 전 후보는 오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이 지사의 일부 혐의도 재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SNS 생중계를 통해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내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도청 공무원 200명과 영화를 보기로 하는 등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경궁 김씨 사건이 또 다른 전개를 맞으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고심을 거듭하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당직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백의종군 의사를 받아들인 거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당 분란의 불씨가 된 해경궁 김씨 사건이 불기소 처리되면서 징계에 부담을 느낀 겁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별도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과 당원으로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견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민주당원으로 남지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당원권 행사는 정지됩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제 최고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이틀에 걸쳐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선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요구 목소리 못지않게 징계는 과하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내분의 불씨가 됐던 해경궁 김씨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본 친형 강제 입원 시도 역시 민주당의 자체 징계 시효인 2년을 훌쩍 넘어섰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최근 지지자들이 징계 찬반으로 갈라져 대립하는 등 갈등이 이어진 점도 영향을 끼쳤을 거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은 물론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북한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으로 알려진 김성애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계모로 김정일이 권력을 이어받은 뒤 모습을 감춰왔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1924년생인 김성애는 원래 김일성 주석의 비서였지만 첫 번째 부인인 김정숙이 사망하자 6.25 전쟁 당시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이 됐습니다. 이후 김정숙이 낳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경일을 키웠고 김일성과의 사이에선 김평일 주체코 북한 대사를 낳았습니다. 의붓아들인 김정일과 권력 다툼을 벌이기도 했지만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면서 권력 전면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후 사망설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김성애 사망에 대해 사실상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김성애 사망 관련 보도 나왔었는데 통일부에서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김성애 사망과 관련해서는 관련 동향이 있고요. 김정일과 김성애의 사이는 매우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래서인지 북한 내에선 김일성의 부인으로는 김정숙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동지께서는 사령관 동지의 옷을 빨아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몸에 품어 말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성애가 사망한 지는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지만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지난 8월 3,000명에 그치면서 고용 쇼크로 평가받던 취업자 수가 지난달 16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자 수는 1999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아져 고용 회복세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11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 3천 명에 그친 취업자 수 증가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겁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1.7%나 상승했습니다. 청년층, 그중에서도 20대 후반 같은 어떻게 보면 주로 취업을 많이 하는 그런 연령계층에서의 고용 상황이 좋아서 전체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데도 영향을 준 것으로. 취업자 수 증가는 중국인 관광이 회복되고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연말 특수가 겹친 반짝 효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업률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동반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90만 9천 명으로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또 경제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일자리는 9만 명 넘게 줄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건물을 소유해 설립한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 신분으로 유치원을 불법 운영하는 이른바 임대유치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대유치원을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도 횡행하고 있는데 단속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먼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사립유치원. 지난해 교육당국은 설립자가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다른 이에게 유치원을 임대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은 건물의 소유자와 경영자가 같아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2017년 5월 해당 유치원의 불법 임대차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엄연히 불법인 임대유치원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임대유치원을 운영했던 현직 사립유치원장도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교육청에서 단속을 안 해서 뿐이지 지금 만연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대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들 사이에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는 버젓이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객을 가장해 문의를 해보니 거래도 활발했습니다. 2억 개에 월 500. 그거 나갔어요. 되게 조건이 좋아갖고 저렴하고 한 200만인가 나갔죠. 워낙 100명만 있으면 매달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귀띔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략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한 1,000만 원 정도. 애들 100명에 1,000만 원? 네. 유치원 원장 봉급이 그래서 1,000만 원 그래야 한 달에.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유치원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는 단속 권한이 교육청에 있다며 실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임대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 교육당국의 느슨한 단속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남학생들이 같이 활동하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 채팅방에서 몰래 경매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수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여학생의 외모에 순위를 매겨서 성관계 투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남학생들 11명이 모인 카톡방입니다. 지난 8월 2018 경매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경매 대상은 동아리 여학생 8명.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술을 많이 마셔 낙찰을 받는 방식인데 낙찰을 받으면 그 남학생만 여학생과 사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규칙도 있습니다. 네,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라는 말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외모 순위를 매기고 심지어는 자고 싶은 여성을 쪽지에 적어 내기까지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카톡방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마저도 공개하기는 원치 않았습니다. 상처가 남긴 했지만 이제 다시는 저희같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더 이상은 없기를 바라고 공론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은 동아리 안에서 전통이란 이름으로 매년 되풀이돼 왔습니다. 신입생 입장으로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물론 이게 올바른 그런 관습은 아니다라고는 다들은 알고 있어요. 폐쇄적인 단톡방에서 또 한 번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가스 폭발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데요. 아파트 안에 LPG 가스통을 들여놓고 사용하고 가스 충전소에서 흡연을 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거제의 33년 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LPG 가스통이 놓여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한번 보고 싶은데 똑같아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LP가스로 음식을 해먹는 겁니다. 하지만 LPG 용기를 집안에 두는 건 불법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산소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병원은 아무런 신고 없이 의료용 산소를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업용 산소는 폐차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차장은 신고 대상 58개소 중 54개소로 가스 충전소 안에 흡연실을 두고 버젓이 흡연을 해온 곳도 있었습니다. 가스 사고로 한 해 평균 13명이 숨지고 109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두 12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고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조명이 신호등을 가리는 바람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규제법도 없고 설치 과정에 참여한 지자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게 됐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방배 카페 골목입니다. 0.8km 구간에 스카이라인 조명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초록색 전구, 빨간색 전구와 섞여 있고 멀리서 보면 신호등을 가립니다. 취재진과 함께 차량을 타고 방배 카페 골목을 돌아보겠습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가까이 와야 보이고요. 그 장식물이 빨간 게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헷갈리네요. 네. 차들은 정지선을 넘어서기 일쑤입니다. 신호등 잘 안 보이세요? 네, 잘 안 보여요. 조명이 설치된 건 지난해 9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5억 원의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상인회가 서초구청, 방배경찰서와 협의를 거쳤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구청에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여기 주민들은 이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신호도 그렇고 이렇게 인형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관련 법엔 교통에 방해될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할 뿐이어서 공중에 조형물을 매달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방배경찰서는 신호등 주변 조명부터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우리나라는 푸짐한 밥상이 넉넉한 마음의 표현으로 여겨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상차림이 과도하고 날마다 무려 12,000톤의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리 비용만 연간 4,800억 원에 육박한다는데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굴요리 전문점. 10,000원짜리 굴밥을 시키자 10여 가지 반찬이 한 상 가득 차려집니다. 그런데 일부는 아예 손조차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다 보면 또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게 되고 그럼 안 먹던 음식은 계속 안 먹게 되잖아요. 남은 음식은 결국 쓰레기 신세가 됩니다. 20, 30%는 버려진 음식이 너무 아깝죠, 솔직히. 한 번도 손도 안 가보고 버려지는 게 제일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과도한 상차림으로 매일 버려지는 음식물은 12,000톤으로 연간 1톤 트럭 438만 대 분량입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톤당 11만 원, 하루 13억 원 이상이 쓰이고 있습니다.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만 4,800억 원에 달하고 식량 자원의 가치까지 더하면 사회적 비용은 20조 원이나 됩니다. 경제적 상차림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간소한 상차림은 외식산업 수익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한 상 차림만 간소하게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돼서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습니다. 과다한 상차림이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식문화 개선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서 잘못된 생애를 고쳐 정년을 늦추려고 한 직장인이 회사 측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결국 퇴직 처리됐습니다.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직장인 이모 씨는 잘못된 생년월일을 고쳐달라며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해 정년이었던 이 씨는 퇴직을 이듬해로 늦춰보려고 재직 중인 회사 측에 인사기록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때마침 2016년 1월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돼 정년이 최소 60세로 바뀌면서 이 씨는 2018년까지 회사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기록 변경 없이 노사 협의를 통해 직원의 정년 퇴직 계산은 입사 당시 인사기록으로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 측은 이 씨를 정년 퇴직 처리했지만 이 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1심과 2심은 각각 해당 없음과 인정으로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노사협약으로 이와 같은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의 어떤 그 합의에 따라서 취업 규칙이 이제 소급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무게를 실어준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지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시장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도주한 용의자는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다수의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거리, 골목에서 여러 발의 총격음이 울립니다. 거리를 순찰 중이던 경찰과 군인이 총격범과 대치하는 모습입니다.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한 크리스마스 시장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건 11일 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탄 장터가 열리는 곳으로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이번 총격으로 3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습니다. On était à un bar tranquillement, comme une journée comme d'habitude. Voilà, on était avec un groupe de potes. Et au final. 사건 만 하루가 지난 유럽 전역에서는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과 추모식이 이어졌습니다. 아직 범인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범인이 살던 집에서는 수류탄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과거 프랑스와 독일에서 폭력과 강도 등으로 27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테러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교도소에서 종교적 급진주의에 노출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범인이 국경 밖으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가운데 군경 600여 명을 투입해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홍콩인 남녀 2명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반일 시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81년 전 벌어진 난징 대학살을 상기시키기 위해 전범 이름이 적힌 종이를 태우고 일본 군국주의 타도를 외쳤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일본의 전범을 신격화해 모시는 도쿄 야스쿠니 신사 앞입니다. 한 남성이 종이 뭉치에 불을 붙이고 시위를 벌입니다. 불에 탄 종이에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난징 대학살을 잊지 말자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채 일본 군국주의를 타도하자는 구호까지 외칩니다. 시위를 벌인 50대 홍콩인 고모 씨와 이를 촬영하던 옌모 씨는 경비원에게 발각돼 경찰의 현행범으로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1937년 벌어진 난징 대학살을 상기시키기 위해 일본군의 난징 점령일 하루 전에 시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난징 대학살은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했을 때 최대 30여만 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홍콩 언론은 권 씨 등이 센카쿠 열도의 중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홍콩 단체의 회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시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MBN이 소상공인들의 성공 비결을 알려드리는 특별기획 100년 가게의 비밀. 오늘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50년 가까이 인기를 끄는 한식당과 40년째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맥주집의 성공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기와집 마당 한켠에 장독대가 놓였습니다. 도가낸 젓갈 대신 생새우와 생낙지로 맛을 낸 이북식 김치가 담겼습니다. 50년째 이어지는 전통의 맛이 이 식당의 인기 비결입니다. 평안북도 출신의 사장은 올해 88세지만 여전히 김치를 직접 담급니다. 찌개엔 조미료를 넣지 않고 직접 담근 장으로 맛을 냅니다. 우리 집에는 김치하고 된장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힘들지요. 힘들지만 그래도 담아서 하던 거니까 내가 있는 동안. 88올림픽 기념 맥주잔에 요즘 찾아보기 힘든 냉장 보관 디스펜서가 있습니다. 유행하는 급속 강제 냉각 방식과는 달리 생맥주 통이 들어오면 냉장을 시켜 최적의 온도로 숙성시킵니다. 안주는 노가리나 소시지 같은 가벼운 안주가 전부. 1980년 창업 이래 맥주 본연의 맛에 집중해야 한다는 창립자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진한 안주를 먹으면 맥주 맛이 상쇄할 수 있고 그렇게 아버지가 시작을 하셨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신 거를 전통을 이어받고 싶어요. 최근엔 오히려 고집스럽게 보존된 옛 맛과 감성을 느끼려는 젊은 손님이 늘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다른 밖에 홍대나 이런 데서 느낄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감성 이런데 그러니까 감성이 좀 더 있다고 해야 될까? 네. 시간과 타협하지 않는 소신 있는 고집이 100년 가게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MBN 뉴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여기 무언가에 쫓기는 소년이 있는데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 이 여성은 운전 중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뛰어가고 무언가 그 뒤를 쫓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잔뜩 화가 난 칠면조였습니다. 아이가 걱정됐던 그녀는 그 사이를 차로 막아서는 기지를 발휘했는데요. 그제야 칠면조는 추격을 포기하고 돌아서네요. 아직 열흘 넘게 남은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산타는 벌써 웃음 선물을 한 보따리 안겨줬네요.
배를 타고 나타난 산타 할아버지. 멋지게 내리려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픈 척도 못하고 곧바로 일어서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에겐 큰 웃음 줬네요. 설마 이게 선물은 아니겠죠?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오늘의 운세에서 이런 얘기 종종 봤는데요. 이분은 비행기에서 은인을 만났습니다. 한 여성 승객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성은 정신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그 앞에서 한 남성이 적극적으로 여성을 돕습니다. 무려 2시간 동안 곁을 지키면서 말이죠. 그는 소방서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데요. 그 경험이 빛을 발한 순간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인지 살펴보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중국 보석 가게에서 종업원을 놀리는 장난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여성이 보석 가게로 들어와서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목걸이를 두른 여성, 갑자기 매장 밖을 향해 뛰어갑니다. 알고 보니 문 근처에 있던 거울을 보려던 거였는데요. 멋쩍은 직원,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손님을 응대합니다. 꽤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런 장난은 사양이라고요. 50대 택시기사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서 분신한 일이 있었죠. 이번에는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또 다른 택시기사가 극단적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메모에는 국회를 폭파하겠다며 폭발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얼마 뒤 경찰에 붙잡힌 택시기사는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에게서 폭발물 역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풀 서비스를 놓고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한 치어리더가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소속 치어리더인 황다건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커뮤니티 게시글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충을 털어놨는데요. 일각에선 치어리더에 대해서 여성의 성상품화가 아니냐며 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애당초 성희롱을 한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는 가운데 파문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들에 대해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인기 유튜버의 연간 수입은 최대 30억 원 이상. 하지만 유튜브 측이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직접 유튜버에게 돈을 보내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이들의 과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구글 코리아 측은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금 남산 하동마을의 모습입니다. 눈발이 제법 많이 달리고 있죠.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눈구름의 발달 정도가 약해지면서 적설량이 변동되었는데요. 중부 서해안에서 1에서 3cm,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는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눈구름이면 오후면 대부분 빠져나갈 텐데요. 이후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모레까지 바짝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토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과 호남 서해안에서는 흐리고 약하게 눈이 내리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중부 서해안으로는 눈이 조금 쌓인 곳도 있는데요. 서쪽 지역의 눈은 1시간 정도 이어지다가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또 다른 구름이 들어오면서 9시경부터 1시간가량 1cm 안팎의 눈을 뿌릴 전망입니다. 오늘 내리는 눈은 수도권에서는 오전에,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여가 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일어난 안동을 중심으로는 여가 10.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도, 전주와 대구 6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